남사대교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북한 관련 오늘 소식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분석해 주실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 한잔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북한에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거는 꽤 됐는데 행보를 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칭호를 붙여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랄지 굉장히 띄워주기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진에 김 위원장보다 더 앞서서 있는 모습도 좀 포착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그런 사진 하나, 문구 하나, 색깔 하나, 위치 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내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김주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최근에 김주애 세습이 유력하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 좀 평가해 볼까요? 일단 그 4대 세습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국민 주권국가 형성 이후에 민주주의를 했던 권위주의를 했던 어떤 형태든지 한 가문이 직계로 내려와서 4대 세습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라는 그런 면에서의 매우 큰 안타까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일부에서 계속 의견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일 날 우리 김 장관, 통일부 김영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통일부의 입장이 그전엔 좀 신중했죠.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통일부의 설명이 일단 이제 몇 가지 지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칭과 예우가 바뀌었다. 특히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김씨 일가한테만 붙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얘기 나왔고, 또 주석단의 서열 2위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것, 현지 지도를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 외에도 김주애 우표가 발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열병식에 김주애 백마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세습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 통일부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북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어떤 정권인데 여자에게 우리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부장적이고 더 유교적인, 그리고 전례가 없는 곳에서 여자 딸에게 세습을 해주겠어?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반드시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북한의 후계 문제는 일단 수령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백두혈통이 김씨 일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백두혈통이 수령을 계승하는 일종의 제도화된 것이죠. 이게 무슨 헌법이나 그런 법은 아닌데 일종의 4대까지 내려온다 하면 관습 헌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반드시 김주애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자식이 후계 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령제의 특징을 보면 수령의 자식 중에 자질을 갖춘 후계자에게 물려줄 가능성은 있다. 물론 그간에 보면 이게 과연 여자 또 포함이 되느냐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교적인 사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김주애로 확정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은 여전히 군사국가입니다. 그렇죠. 빨치산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혁명이죠. 김일성의 빨치산으로 시작해서 김정일이 선군 정치,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과시의 정치, 무력, 핵무력이라고 불리는 군사적인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10살짜리 여아가 상징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은 일종의 가족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김일성을 북한에서는 어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물론 어버이라는 게 약간 중성적인 의미가 있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성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과연 김주애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1인 지배 체제 국가에서 과연 2인자가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후계자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2인자고 그것은 언제든지 지도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 북한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김주애가 스스로 자기 아버지한테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건강은 언제든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후계 구도를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해놨다 하면은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이 생길 때 김주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게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파주의, 파벌주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이런 구조적인 것을 다 넘어서 현재 상황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확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과거에 고사총으로 처형했던 장성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2인자나 혹은 2인자의 버금가는 뭔가의 그림자나 여지를 절대 남겨두지 않는 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김주애가 뭐 앞으로 후계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셨지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주애가 뭐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치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4대 세습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노선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저도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작년 11월 18일 화성 17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장면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죠. 처음 나왔죠. 그게 처음 나온 네.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미사일 공업절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날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북한은 이런 식으로 대형 도발을 하거나 큰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정론의 형태로 노동신문에 10,000에서 한 15,000짜리 굉장히 긴 게 나옵니다. 이게 북한 연구자들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걸 다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하나 되는데 분석해서 그렇죠. 네. 거기 정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민의 끝없는 행복,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이것이 화성 17을 쐈던 대표적인 이유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후대들의 밝은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일단 서사가 완성이 됐는데 예. 화성 17이라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에는 빨치산 유격대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총 쏘고 특히 김일성 시대에는 이른바 두 자루의 총이라 해서 피스톨 갖고 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가 김정일은 선군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는 화성 17이라는 절대 보검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걸 더 나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후대들까지도 미래 세대들도 다 안전하다. 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김주애가 나온 거죠. 김주애가 미래 세대를 대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모든 게 다 저는 북한의 극장 국가라고 부르는데 상징성을 다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미래 세대와 교감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동시에 핵무기와 매우 긍정적인 담론을 근데 그게 처음에 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계 구도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렀다. 예. 이게 저로서도 좀 충격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물론 이것이 RFA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는 얘기 안 됐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북한이들 이 한반도 전체를 조선으로 얘기하죠. 거기에 샛별. 그러니까 북한이 별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뭐 항상 광명성, 뭐 무슨 성, 무슨 그렇습니다. 성 다 뭐 그렇게 붙이잖아요. 김일성부터 태양이잖아요. 김일성부터 태양이고. 그렇게 갖고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광명성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도 샛별이라는 표현을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썼거든요. 네네.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초기 혁명 활동을 할 때 조선의 샛별 혹은 조선의 한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장군
장군으로 북한에서 불리우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는데 여장군까지 나왔다면 이거는 후계 구도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강연의 내용을 보면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양시 기념 강연에서는 우주 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김주의 여장군에 의해서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공식적인 매체에 통해 나온다면 이거는 후계 구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통일부 출발 때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막 올라올 때 갑자기 노래도 생겼었어요. 김장군, 발걸음. 김장군 우리 네, 발걸음하면서 네. 발걸음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우상화를 해서 후계 구도를 갔는데 자 그런데요. 이게 뭐 후계자로 가든 혹은 안 가든 아직 10살이란 말이에요. 김주애가. 그리고 여성이고. 근데 어디 아프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조기에 김주애를 등판시킬까? 그 김정은의 뭐 건강 이상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김주애를 이렇게 조기에 내세우는 걸까요? 이거는 통일부 측의 설명을 보면 네. 좀 복잡한데요. 일단 통일부 측에서는 후계 구도를 빨리 좀 하려고 한다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그 건강이 안 좋고 2008년 뭐 9년부터 얘기하는데 9년부터 후계 구도가 준비가 됐는데 어쨌든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짧은 후계 준비 과정을 거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짧다. 이건 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통일부의 기본 입장인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성장 배경까지도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친모는 제일교포 예. 출신의 고용이라는 무용수죠. 근데 제일교포는 북한에서 북한 표현을 따면 토대. 이 뭐랄까 그 가족 배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출신 성분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나마도 정실이 아니라 김정일이 네 부인이 있었다 하는데 세 번째 부인인 거고 그래서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주로 원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댁이라고도 불렸고요. 예. 거기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김정은이 또 차남이었고 예.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 전혀 외부에 공개가 안 됐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숙청한 게 고문부 장성택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장성택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 따라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네. 2012년부터 17년까지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중국이 장성택을 내세우고 김정은을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먼저 처우용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2017년에 사실상 장자인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확정하고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권력 다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추정인데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원래는 첫째 아들이 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네. 대중들에게 인민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거다. 뭐 아들이 어떤 뭐 나서서는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못 나선다. 아니다. 아들 없다.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좀 감추나요? 어렵나요? 일단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이른바 1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그 자녀 뭐 성별 그런 거는 다 1급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북한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고. 근데 김정은은 독특하게 MBTI로 하면은 이게 거의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보세요. 완전히 다 깜깜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고 특히 이거는 거의 첩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발표는 있죠. 우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을 최근 거 네.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는지는 정부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 확인 중이다. 그런데 이 아들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2010년생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2010년에 유럽에서 매우 고급 남아용 장난감이
평양으로 수출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장난감하고 그때 뭐 유모차도 있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이 그건 정말 김 씨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우리 정보 당국은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런 게 노출이 되면 또 저쪽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첩보 능력을 또 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감추고 있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뭐 사실 김주애라는 딸이 나올 즈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뒷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순서도 약간씩 물러나는 것 같고 이게 김주애하고 김여정하고 이렇게 좀 경쟁이랄까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령제에 따르면은 이게 자식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큰 틀로 따지면 백두 혈통이 전부 다 지도자 군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김여정도 하나의 지도자의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내려오는 순서를 지만 3번의 경험이 있고 4번째를 얘기하니까 직계의 경우에는 김여정은 아니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형태를 보면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김주애가 열병식을 갔던 이제 군 관련 그런 행사를 가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걸 소리칩니다. 예. 여기서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의미는 결국 김정은의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 그 직계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일단 김여정은 한 발 옆에 서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후계군에서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복잡한 게 그렇게 따지면은 김정은의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김정철이라고. 예. 뭐 아마 평양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김정철도 당연히 후보가 되긴 하는 거죠. 김여정 하여튼 좀 물러나 있는 건 맞고. 근데 요즘에 김정은 보면 되게 자주 울어요. 뭐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때부터 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하나하나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 울컥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개한 것 자체로요.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식에 나타난 특징 중에 2가지. 하나는 과시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핵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보여주죠. 아까 예. 말씀드린 화성 17을 쏘고 나서 이것은 민족의 복음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없죠. 또 하나는 감성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이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애민주의 혹은 애민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주민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김일성은 그런 북한 주민들과의 그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도라는 게 처음 시작한 것도 김일성이고 그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식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그게 애민 사상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자기가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지도자가 정말 우리랑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번 어머니 대회 이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울었고 그전에도 몇 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중적인 데서 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자애로운 모습,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번에 어머니 대회에서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는 거가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머니 대회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예. 김정은이 2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북한이 지금 사상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3가지 법을 통과했는데 그중에는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있죠. 그들이 표현하면 괴뢰, 남조선 문화가 그만큼 침투하고 그걸 막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대회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식이 아닌 언행을 빤히 보고도 어머니들이 내버려 두고 있다.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고 있다. 이거 다 남한의 이 영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강력한 법, 그 법의 최고는 사형까지 있습니다. 그런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도 못 막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니네가 막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2번째는 예.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보다 훨씬 낫긴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이 부분도 김정은이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이 폐막식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우는 걸 통해서 감성의 정치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조작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극장 국가의 형태인 것이죠. 뭐 선전선동하는 부서가 최고의 그 요직들만 가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뭐 가십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최근에 뭐 전용차를 신형 벤츠 마이바흐라는 차량으로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차가 그냥 만들 수는 없을 테고 어디서 들여왔을 텐데 이게 어떻게 들여왔을지 그리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버젓이 공개하는 건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차가 나타난 게 지난 3, 4일 우리 방금 말씀 나눈 그 전국 어머니 대회 그 장면에서 내렸는데 명확하게 그 회사의 엠블럼이 다 찍혀서 이것은 확실하게 마이바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확실한 것은 북한한테 이것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2017년 12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도 이걸 합의 다 동의했다는 건데 대북 제재 결의 2397이 통과됐는데요. 여기에는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마이바흐를 김정은이 좋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차가 아니라 벌써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마이바흐 두 대가 2018년에 이미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6월에서 10월까지 넉 달 동안 5개국을 거쳐서 네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있으니까 당장은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계속 일종의 물타기를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여기에도 저는 북한의 의미를 부여한다. 제재 무용하다. 너희가 암만 제재를 해봐라. 그래 해봐라. 우리는 필요한 건 다 갖고 온다. 제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북한 얘기하면 항상 뭐 도발을 언급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 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을 북한이 또 한 이후에 뭐 JS에서는 무장을 했다 뭐 얘기도 있고 신원식 국방장관을 맹비난하는 모습도 있고요. 한데 이 도발이라는 게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양새에서 지금 북한은 비교적 사정이 좋아졌다.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항상 사정이 안 좋을 때다. 그래서 도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군사합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게 군사합의가 북한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일시 효력 정지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1조 3항만 효력 정지를 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불공정하게 된 거다. 왜냐하면 감시정찰에 발을 다 묶어버렸고. 공중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이런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서로 간에 오히려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못 보면은 더 그만큼 오인과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방향이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1조 3항만 했더니 북한이 바로 받아서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은 1조 3항이 유리했는데 그걸 한국이 일시 정지해버리니까 9.19 군사합의 전체 문제가 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버린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1조 3항 그 부분, 1조 2항 부분이죠. NLL 부분에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없어졌다. 특히 북한이 동해선도 있고 서해선도 있고 한 라인에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노골적인 국지 도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연평 천암의 사건 이후에 그 부분을 잘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 한다면 회색지대 같은 거죠. 어디서 도발을 했는지 모르는 원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인터뷰에서